근데 이때 옐친 대통령이 서류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YS한테.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해. 이 서류 상자를 줬는데 그 서류 상자 안에 극비 문서들이 오지게 많았던 거예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요때부터 김일성이가 자기 신격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1960년대 김일성이에게는 남한의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김일성이가 자기의 신격화를 하려면 일단 소련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돼요.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가 짱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근데 이거를 감히 김일성이가 아무리 북한의 지도자더라도 야,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뭐가 짱이야, 내가 짱이지, 이 짓을 함부로 하면은 그 북한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북한의 국민들 입장에서 저 새끼 반동 새끼였네, 저거 맞아 저거? 이런 여론이 생길 정도로 이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주의가 중요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니까 김일성이 짱이었겠지, 시작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 같은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아버지 국가 소련의 지도자 저 3명, 마르크스 물론 소련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라는 이 소련 중심의 체제, 시스템, 요거를 너무나 교과서 같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를 타파해야 되는 거야, 김일성도.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서 나 김일성이 짱이고 김일성주의가 짱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개수작을 부려야 되는 거야, 김일성이가. 남한의 어그로를 끌었던 이 1960년대가 딱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하면서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인기가 당연히 많아지고 위대한 수령까지 되려면은 내부 결속용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외부의 적이야, 외부의 적. 자,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남한에 도발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청와대 습격 사건의 김신조죠, 김신조. 이분 지금 목사하고 계신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고 했던. 그리고 김일성이가 한창 뭘 하냐면은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NL 세력이 있습니다. NL, 내셔널 리버럴. 이 NL 세력들이 저 반미주의와 민족해방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일성이는 60년대부터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남한의 한민족, 북한의 한민족, 우리 같은 조선민족이 하나의 민족인데 이 미제승냥이들,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자 새끼들이, 저 반동놈의 새끼들이 지금 자리 잡고 남한 동물들을 속이고 있다. 저 독재 세력,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 친미 제국주의 세력이 원래 남북한의 이제 그 같은 민족들이 잘 지낼 수 있는데 일부러 대화도 막고, 나 김일성이는 남한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난 이럴 생각이 있는데 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 때문에 내가 못 만나는 것이다, 이런 개뻥카를 까요. NL들은 그걸 믿었어.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거를.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사상으로 일단은 내부 결속을 하면서 남한을 미워하게끔, 남한과 미국을 쌍으로 미워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좀 북한 사람들의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대한 대남 도발, 이걸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김일성이가 소련이랑 상의도 안 하고 저런 대남 도발을 했다는 거야. 김신조 보내고 막 청와대 습격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김신조가 가가지고 잡혔어. 박정희 대통령 뭐가지 못 땄죠. 자,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이거 보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갑자기 김일성이가 야, 소련아, 우리 북한 소련 동맹조약 있던 거 알지? 무슨 일 터지고 전쟁 나면은 군사 지원 해주는 거잖아. 준비하고 있어? 소련과 상의도 없이 대남 도발하더니 만약 전쟁 터지면 당연히 소련이 도와주겠지 뭐. 이지랄하고 있었다. 소련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김일성이가. 개트롤이지 진짜로. 소련도 지금 무슨 뭐 3차 대전을 또 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요, 저 지금 김신조 잡아 넣었잖아. 지금 김신조를 이제 보냈잖아. 그 다음 이틀 만에 미국의 정찰함 푸에블로호라는 배예요. 이 배를 북한이 자기들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납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북한까지 끌려가요. 미국 정찰함인데 이게 소련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씨발 진짜 이 김일성 이 새끼 어그로 끌어가지고 전쟁 터뜨리게 해가지고 뭐 3차 대전 일부러 터뜨리려고 하나 이 새끼.
이거? 김일성이가 소련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소련이 군사 지원해주겠다고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연하게 소련 입장에서 미국이랑 굳이 부딪히고 맞다이 깔 필요 없죠. 미국도 소련이랑 맞다이 깔 필요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김신조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아 군사 지원 더 해야지 뭐 핵무기도 뭐 개발하고 배치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한테도 뭐라고 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왜 나대? 일 키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미국도 그랬어요. 매한 가진 거야. 소련도 북한한테 너 나대지 말라고 서로 쌍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련이 나서서 미국을 만나서 쇼부를 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일 끝내자. 요렇게 이제 쇼부를 쳐요. 그리고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갔어요. 요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불안한 거예요. 김신조까지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목 달라고 했지. 미국 정찰함까지 납포했지. 대남 도발 계속하지. 근데도 지금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미국 입장에서 강력한 군사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런저런 조치들을 안 해주는 거야. 오히려 미국이 점점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니만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되면서 이때를 계기로 한국에서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핵무기가 있어야 함부로 못 건든다. 북한이. 이건 맞죠. 맞는 말이죠.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이 함부로 대남 도발하기 어려워지죠.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저기 좀 뜨죠. 지금 PPT 간다요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아예 작살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아직도 홍위병들이 설치고 다닐 때고 소련이랑 북한의 관계는 또 뭐 나쁘지 않게 또 지내야 되니까 굳이 이런 일 한 번으로 그냥 쌩 까버릴 거면은 뭐 하려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겠어요. 서로 이용 가치가 있으면 계속 지내는 거지, 그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쌌잖아 많이. 이 양반이 이제 북한이랑 너무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 북한이 소련이랑만 너무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1969년 71년 만납니다. 외교관들끼리 이제 만나요. 북한 중국이 만나. 근데 저 당시만 해도 한창 69년 71년도 홍위병들이 마오쩌둥 주석 만만세하면서 개설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이게 뭐 만나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홍위병이 이제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제. 자, 중국과 미국이 갑자기 대탕트가 뭐야? 화해 모드죠. 화해 모드.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아니면은 그 미국 진영과 공산 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만나가지고 이제 화해 모드. 좀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장벽을 허물고 너무 으르렁거리지 말자. 요런 거라는 게 대탕트라고 하죠. 관계 완화, 긴장 완화. 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와 친해지는 걸 선택합니다. 중국도 당시에 소련과 사이 더럽고 뽀찌를 소련한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뽀찌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땡큐로 받아들이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여기서 죽어라 북한에서 반미주의와 민족해방을 부르짖던 김일성이가 또 중국이 같은 거야. 또 똑같은 거야. 또 우리 북한은 지금 죽어라 지금 김일성 중심으로 김일성주의를 주장하면서 반미주의, 민족해방, 저 미제 제국주의자 새끼를 욕하고 있는데 마오쩌둥이라는 인간은 미국을 만나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난감한데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자기들도 후달리잖아.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북한이 스스로 미국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 북한이 졸라 웃긴 게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한테 만나자고 해요. 북한이 스스로 후달리니까. 자, 근데 미국이 중국이랑은 만났어요. 그죠? 어떻게 만났어? 미국이 중국이랑은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미국은 북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1970년대면은 북한이란 나라는 그냥 뭐 경제도 그냥 그렇고 핵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인데 뭐하러 뭐 미국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요. 중국에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970년대부터 북한이 관종짓을 오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판문점 도끼 사건이 지금 76년이죠.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그런 차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어그로를 끄는 방식이 남한에 대해서 무장공비 보내고 난파간첩 보내고 김신조 이런 사람 남한에 침투시키고 어떤 이런 식의 특정 목적성, 정말로 누군가를 제거하고 이러려는 목적,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내부 결속 이런 거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적대적으로, 남한을 적대적으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했다면은 1970년대부터는 대남 도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말 광범위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71년부터 78년까지 봐봐 저거. 너무 많아. 자, 근데 이런 짓을 계속 이제 북한이 하니까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받고 전 세계가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야 저게. 전 세계의 관심을 우리가 일단은 받게 돼야겠다. 받아야겠다 이 말이야. 우선 받자 이 말이야 우선. 북한이 근데 이 짓거리를 하니까 갑자기 이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마오쩌둥 중국 입장에서 난처한 거야 갑자기 70년대에.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관계 개선하고 개혁 개방하려고 하고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보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랑 북한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아예 쌩깐 관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저 짓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돼? 대놓고 중국이 이제 와서 야 북한은 개새끼들이야 우린 미국이랑만 친하게 지낼래? 이럴 것도 아니란 말이야. 중국이란 나라가 전략적으로 미국이랑 가깝게 지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란 나라랑 아예 쌩깔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난처한 거야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랑 딱 친해지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자꾸 초친다 김일성이가 짜증나게. 자 그래서 1978년에 화거팡 당시 임시주석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임시주석.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덩샤오핑이 국가주 지도자가 되죠.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지도자가 되잖아.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야. 사이에. 화거팡 이 사람. 이 양반이 북한에 직접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서 이때 김일성이가 중국한테 뭘 주장하냐면 정말 난처한 걸 주장합니다.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니네가 동의해줘. 이런 개 씹삽소리를 해요. 중국이 지금 닉슨이랑 만난 이후에 대탕트하고 미국이랑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하고 있는데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 니네가 동의해달라. 안 되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김일성이가 이미 알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은 어차피 여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사이가 더러워져요. 저 만난 다음에 김일성이랑. 중국이랑 북한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저때. 자 근데 이때 정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진짜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뒤지라는 법은 없구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79년도에 마침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랑 소련 관계가 작살나는 계기예요. 미국이랑 소련은 애초부터 관계가 작살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랑도 관계 개선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소련이랑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랑 아예 친구가 돼야지가 아니라 둘 다 서로 군비 경쟁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으르렁거리지 말자. 서로 경쟁을 하되 으르렁거리고 죽일 듯이 하지 말자. 좀 미적지근한 그런 관계까지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아프간 침공하자마자 미국이랑 소련의 관계 개선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요. 그리고 이 79년에서 3년 지나니까 브레즈네프 이 양반이 죽어요. 또 병 걸려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자, 이 사람 죽자마자 소련에서 지도자가 이제 2명이 나옵니다.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이 두 사람이요. 이 사람이 2년밖에 못해요. 국가 지도자 2년밖에 못해. 이 사람도 이제 얼마 못해. 체르넨코도 1년밖에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강경파들이 집권합니다. 소련에서. 이런 식으로 소련에서 강경파들이 집권을 해요. 2번 연속으로. 이 두 양반 때 소련이 미국이랑 아예 쌩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계속 경쟁만 하고 소모전만 하고 군비 경쟁까지 하고 이런 거를 적당히 하자는 쇼부를 치던 거 아닙니까? 그 직전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집권하자마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일 듯이 이제 미국 니네 우리 소련이랑 해보자는 거냐면 이런 강경파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 때 김일성이가 또 소련 지도자를 만납니다. 사실은 소련의 지도자들이 잘 안 만나줬어요 김일성이를. 그리고 김일성이나 북한 지도자를 만날 때도 너네가 모스크바로 오라고 했지 소련 지도자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김일성이는 너무너무 소련 지도자들이 북한에 오는 거를 원했어. 그래야 전 세계에 좀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소련 지도자들이 북한에 방문한 게 없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 와주길 바랬는데 계속 거절을 해요. 그리고 모스크바로 김일성이가 가겠다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 양반 때도 초반에 66년에는 만났어. 1966년에는 김일성이가 소련 가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브레즈네프가 김일성이 보고 오라는 거를 거절해요 계속. 김일성이가 저 모스크바 좀 가보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브레즈네프가 나중에 보자. 우리 좀 미국이랑도 관계 개선해야 되고 바빠. 오지마. 좀 요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계속 못 만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만나줘요. 이 양반들은 만나줬어. 그리고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로. 자 미그 29
당시 1984년에 소련 최신 전투기예요. 지금은 옛날 비행기, 옛날 전투기지만 당시에는 최신 전투기야. 이거를 소련이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합니다. 이 두 양반 때. 굉장히 소련이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많이 하고 좀 그럴 때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지. 무상으로 돈은 안 받았다 뿐이지 대신에 북한이 뭘 해줬어야지. 북한이 뭘 해줬냐? 북한에 있죠. 북한에 청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진, 그리고 원산 여기 있어요. 그죠? 요쪽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려오는 요쪽에 북한 항구를 소련의 군함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정박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북한이 오케이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북한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북한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못 지키는 입장에서 소련의 군함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좀 실드가 쳐지는 거거든. 함부로 다른 나라가 북한을 건들기 어려워지는 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서로 이제 쇼부를 친 거예요. 근데 이러거나 말거나 지금 문제가 뭐야? 이 양반들 때가 1984, 5년이야. 이때쯤이면 소련의 이빨이 다 와르르 빠질 때예요. 근데 1985년에 이 사람 다음에 체르넨코 다음에 이제 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됩니까? 고르바초프. 이 양반 개혁 개방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이랑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미국 대통령들도 많이 만나요. 그죠? 지금 아버지 부시, 조지 W 부시의 아빠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만나고 자주 만납니다. 미국 대통령들을 레이건도 만나고 아버지 부시도 만나고. 자, 이때 북한이 또 소련을 못 믿겠는 거예요. 소련 얘네들은 말을 계속 바꾼다. 방금 전만 해도 뭐 미그 29 그 전투기도 최신식도 나한테 주고 북한에 있는 항구들도 자기들이 뭐 쓰게 해달라고 막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또 못 믿겠는 거야. 미국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고르바초프 때. 그래서 북한이 중국이랑 가까워지려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86년에 고르바초프가 김일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진이 진짜 전락의 그 저작권이 센 곳에서 관리하는 사진이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검색해서 보세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만난 게 있어요. 86년 고르바초프 김일성 검색하면 나와요. 사진이. 그래서 고르바초프랑 거의 죽기 직전에 김일성이도 나이가 저때 엄청 많았어요. 고르바초프랑 김일성이가 86년도에 만나요.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김일성이가 이때 고르바초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부터 소련이 북한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첨단 무기 기술 제공하기로 했던 거 이런 거 다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소련은 남한이랑 절대로 무역 교역 안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 뻥카였습니다. 저거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저 말들은 다 뻥카였다. 씹어졌고. 자, 어찌되었든 저런 식으로 막 그 약속을 해요. 하나마나 뭐. 근데 저게 말로만 저러는 게 소용없었던 게 뭐냐면은 소련은 이미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집권했을 때면은 이미 소련이 망조가 들어서 망조. 자기들 경제 위기부터 사회 혼란부터 이런 거를 빨리 회복시키고 그럴 때지. 고르바초프가 무슨 지금 소련이 북한 지원해주고 그럴 때가 아니야. 자,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86년도에 약속했던 거 다 걷어찹니다. 1987년도부터 개혁 개방 빠르게 하고 경제 정책 빠르게 바꾸고 제일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소련의 동맹국들, 이 소련의 수많은 동맹국들 87년도에 이제 정치고 경제고 사회 혼란이고 뭐고 간에 니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우리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본국인 우리 러시아 지역은 너네한테 간섭 못한다. 이제 연방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아서 해. 각자 도생해라. 이제 우리는 간섭 못한다. 우리 코가 석자다. 이제 그럴 능력도 없고 여건도 없다. 이제 소련이란 국가가 자기들의 국가의 영향력, 단일 영향력으로 미국이랑 대항할 수 있는 위력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소련의 멸망각이 이제 보이는 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소련의 멸망만큼은 막아야 된다. 멸망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결국에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소련과 남한이 수교를 합니다. 이때부터 소련과 북한은 남이에요. 남. 아예 남이야, 남. 이 시점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련이 지금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석유도 많이 나오고 북한한테 석유를 소련이 50% 할인해서 팔았었어요. 원래 요런 게 있었어. 근데 1990년을 기점으로 이제 원가에 팔겠다고 얘기합니다. 남한이랑 이제 수교를 하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없죠.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나 이런 거를 소련이 주기 위해서 기술자나 박사들을 북한에 보내놨었어요. 1990년을 기점으로 다 철수시킵니다. 작살나기 시작해요. 그냥 다중지하는 거야. 국교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거야. 이때 북한은 정말 큰일 났었어요.
정말 큰일 나. 왜?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고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했을 때 덩샤오핑 중국도 이제 미국과 이제 손을 붙잡고 개혁 개방할 때인데 소련도 이러니까 정말 북한은 큰일 났을 때야. 자, 그리고 나서 91년도 말에 12월에 어떻게 돼요? 소련이 붕괴됩니다. 러시아로 변했어요. 이제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됐습니다. 뭐 이런 수순이 오니까 이제 러시아로 변했더라도 계속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나오죠. 누구야? 자, 옐친이 들어섭니다. 옐친. 이 양반 당선하자마자 이제 미국 대통령들 만나고, 그죠? 아버지 부시도 만나고, 그죠? 소주 한잔 하면서 야무지게 미국이랑 친선 외교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원래 소련 때 소련이랑 관계 작살났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 러시아는, 새로운 러시아 연방공화국은 다시 관계 개선하면서 다시 이제 외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YS도 만납니다. YS도 만나요. 옐친 대통령이 94년도에 만났어. 94년도에. 근데 이때 옐친 대통령이 서류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YS한테.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해. 이 서류 상자를 줬는데 그 서류 상자 안에 극비 문서들이 오지게 많았던 거예요. 김일성이가 과거에 6.25 전쟁 때 뭔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한 극비 자료들도 담겨 있던 거예요. 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먼저 어그로를 끌어서 북침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90년대까지도 많았어요. NL 세력들, 운동권들 중에 내셔널 리버럴, NL들은 우리가 북침했다라는 주장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물증이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옐친이 YS한테 준 그 서류 거방 안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 한국 전쟁의 극비 자료 사본이 300여 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어. 저때 끝난 겁니다. 저걸 대놓고 줬으니까 옐친이. 그래서 러시아 옐친 대통령께서 김일성이한테 YS를 만나서 김일성이한테 빅엿을 먹이면서 외교를 전 세계에서 오지게 하고 댕기는 거예요. 1990년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냥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돼. 러시아가 그리고 옐친 대통령 때 외교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고위급 이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A 국가에 갔어. 그럼 갔으면은 대통령의 편지, 대통령의 뭐 특서, 친서, 편지 이런 것도 들고서 가는 거지. 그냥 가면 뭐 할 건데? 그냥 가는 거야. 러시아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북한에 몇 번 방문은 했어요.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도. 근데도 그냥 가는 거야. 뭐가 없어. 딱히 없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간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그 실제로 러시아 외교부 차관, 뭐 러시아 하원 의장, 뭐 그 외 고위급 인사, 뭐 이런 사람들 여러 명 갔는데 특별히 뭐 특출나게 뭐 결론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딱히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92년쯤 되면은 한국과 중국도 수교를 합니다. 중국도 이제 한창 개혁 개방하고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고 우리는 해외 기업들 해외 자본도 유치하려고 막 난리치고 그럴 때예요. 한국과 중국이 92년도에 수교하자마자 김일성이가 노발대발 난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믿던 공산권 국가 중국 니네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근데 그래도 중국은 한국이랑 수교를 할 때 하더라도 북한이랑 아예 쌩까고 막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나 봐요. 러시아의 옐친은 뭐 거의 끝나든 말든가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자고 바쁘다고 막 그런 거였는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아예 쌩깔 생각이 없었는지 김일성이가 이 92년도쯤 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94년에 죽어. 김일성이가 나이가 많아서 어차피 김일성이가 나이가 많고 좀 건강도 안 좋고 아들 김정일이가 다음 후계자가 될 거를 중국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을 중국으로 초대해. 근데 북한이 다 거절합니다. 야, 빅년 먹이더니 우리한테 뭐 니들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돼? 삐졌어.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생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날 고위급 중국 고위직 인사들도 북한에 방문을 하기로 했대. 원래 자주 방문하거든. 그것도 다 파토냅니다. 니네가 왜 오냐? 니네가 왜 오냐? 꺼져라. 북한에게 1990년대 초중반은 러시아나 중국 둘 다 이제 갈 때까지 갔고 중국도 개혁 개방하느라 바쁘고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 코가 석자고 자기들 삐져가지고 북한은 객기를 부려야 되는 이 불안함의 연속이었어요. 삐졌어. 근데 불안해. 왜? 러시아고 중국이고 이제 자기들을 안 봐줘. 뒤를 잘 못 봐줘.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라는 뽀찌 국가들은 이 1990년대에 물 건너간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이 뭐 지원을 바라고 뒤를 봐달라고 뭐 요청을 하고 이런 건 글른 거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역사 내내 김일성이가 역사 내내 반미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을 깠잖아요. 그죠? 역사 내내 깠던 미국을 상대로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북한이 1993년에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NPT가 뭐죠? 저 안에 가입을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기에 가입을 하고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들이 대신에 이제 핵무기 개발하는 나라들, 개발하려는 나라들은 혼내주고 대신 이런 것들 이제 가입해 있는 거잖아요. 북한도 가입되어 있었어요. 애지간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저 안에 가입되어 있어. 핵무기를 함부로 이제 가입하지 말라 이거요. 자, 근데 북한이 이거를 탈퇴하겠다고 93년도에 선포합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탈퇴를 한 게 아니라 탈퇴를 한다고 선언만 했어요. 뭐 이런 거야. 우리 관심 좀 줘. 안 주면 삐져. 핵무기도 개발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선언만 한 거야. 이빨만 깐 거예요, 일단은. 근데 미국이 당시에 90년대는요. 중국도 미국 말을 잘 들을 때예요. 소련이 붕괴됐고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의 외교를 하느라 바쁠 때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예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이 20년은 미국이 정말들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미국이 수많은 국가들을 좀 산 넘게 무시하고 자기들을 과신하고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천년만년 갈 줄 알고 외교적인 실책도 자주 일으켰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북한이 무슨 NPT를 탈퇴한다 만다 뭐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이 막 할 때가 아니야. 물론 북한이 NPT 탈퇴한다고 해서 미국이 만나긴 만났어요. 저 93년 이후에 이제 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저 때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급할 게 없었어요. 뭐 북한 니네가 원하는 게 이건데 우리는 그거 별로라니까 뭐 하기 싫으면 말든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저 시기가 어땠겠어. 90년대 초중반은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미국도 자기들 말 잘 안 들어줘. 어차피 미국의 시대야 이제. 소련도 붕괴됐어.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이랑 개혁개방 같이 하느라 지금 바빠. 이렇게 불안했던 시기에 1994년 김일성이가 사망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리 성형외과 새벽구름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 정유지 부처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갱가 학성이와 겨루 사서 배부른다람 진우파 영민차 김도훈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